한국? 거기 아직도 진돗개나 찬양하는 촌나라 아니야? 위대한 공산국가인 우리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 개나 사람이나 다 감성적이더라니까. 우린 쿤밍독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 한국은 감성파리, 중국은 과학이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르웨이 북극권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과학자 여성과 중국인 이웃이 진돗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날 밤 북극의 눈보라 속 어린 소녀가 실종되고 모두가 생존을 포기한 순간 끝내 한 마리의 개가 단 한 명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려 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쿤밍독,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찮게 여겨졌던 한국개, 진돗개 하늘만이 그 아이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과연 국적이 다른 개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적 편견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일까요? 영하 30도의 북극 설원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트 크란입니다. 노르웨이 국립극지기상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이혼 후 7살 딸 아냐와 함께 트롬쇠 외곽 설원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이곳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북극 연구는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기후변화와 극지방 생태계에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연구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예산 부족, 정치적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남편 라르스는 제가 연구에만 몰두한다며 자주 불만을 표했고 결국 우리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마을 이웃이 한국 진돗개를 추천했을 때 솔직히 내심 반감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킨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기 어려웠죠. 10년 전 중국 항저우 출장에서 겪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조선족 통역원 왕리의 실수로 현장 장비 사고가 발생했고 함께 갔던 동료 과학자 요한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장비 오작동으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당시 왕리는 대충 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요한이 얼음 아래로 추락했죠. 그 일 이후 동아시아 기술과 감성적 문화에 불신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도 중국이랑 별 다를 게 없을 거야라는 막연한 편견이 생겼죠. 그런데 마을에 새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중국인 린웨이였어요. 북유럽 스마트 축산 시스템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 백구 진돗개 하늘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진돗개요? 한국개라고요? 그냥 감성팔이죠. 실전에는 우리 쿤밍독이 훨씬 낫습니다. 한국은 시스템보다는 감정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우리 중국은 이미 AI로 개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린웨이의 말투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이 사람과는 잘 지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인공지능으로 개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GPS 추적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고 생체 신호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가능하죠. 감정적인 훈련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에요. 하지만 아냐는 달랐습니다. 하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진심으로 아꼈거든요. 하늘이는 내 동생이야, 엄마라고 말하며 하늘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하늘 역시 아냐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죠. 아냐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늘은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아냐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누워 있었어요. 밤중에 아냐가 깬다면 하늘도 함께 일어나서 아냐를 살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개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감정적인 동물일 뿐일까? 인터넷으로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니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간 백구라는 진돗개가 300km를 7개월간 달려서 진도로 돌아온 실화도 있었죠. 또한 제주에서는 바다 위 양식장에 2개월간 고립되었던 진돗개 놀비치가 구조된 사건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과장된 것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하늘을 환영했지만 린웨이와 일부 주민들은 위험한 동양견이라며 경계했습니다. 특히 린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 진돗개를 폄하했죠.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저 역시 하늘에 대한 거리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하늘의 독특한 행동들이었어요. 새벽마다 집 주변을 순찰하고 특정 방향을 계속 바라보며 짖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가 뭔가 느끼는 거다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이상한 행동으로만 보였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르틴 할아버지의 손자 니클라스가 하늘 근처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졌는데 그 아이 부모가 하늘이 물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하늘이 아이를 물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경찰이 와서 조사했을 때 니클라스의 어머니 잉그리드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분명히 그 개가 우리 아이를 물었어요. 아이가 울면서 도망쳐왔다고요. 하지만 니클라스 몸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달랐습니다. 마르틴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니클라스가 혼자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이는 오히려 아이 주변을 맴돌며 지키고 있었어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말이죠. 결국 경찰 조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아이가 혼자 넘어진 것이고 하늘은 오히려 아이 주변을 맴돌며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는 하늘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진돗개에 대해 알아본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진돗개는 1962년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적인 토종견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토종견들이 일본군의 방한용 가죽으로 쓰이며 거의 전멸했지만 진돗개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충성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유가 일본의 기슈견과 닮았다는 이유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이런 역사를 알고 나니 진돗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린웨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감정만 있고 체계는 없어요. 역시 한국은 시스템이 부족해요. 우리 중국 개들은 과학적으로 훈련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행동 예측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하늘은 그저 감정적인 동물일 뿐일까?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했죠. 아냐가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면 앞을 막아섰어요. 한 번은 아냐가 얼어붙은 연못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하늘이 아냐의 옷을 물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정말 본능적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냐만은 변함없이 하늘을 믿었습니다. 엄마, 하늘이는 나쁘지 않아. 하늘이는 나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하늘을 감쌌죠. 저는 아냐의 순수함이 때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세상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하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하늘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린웨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중국 개들은 인공지능으로 훈련받아요. GPS 추적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고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한국 개처럼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죠. 잉그리드도 마을 부인들 모임에서 계속 하늘을 문제 삼았습니다. 동양에서 온 개들은 예측 불허야. 언제 아이들을 해칠지 모르잖아.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하늘을 보는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하늘을 키우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아냐를 위해서라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를 키우는 게 나을까? 그런 고민들이 깊어질 때마다 10년 전 항저우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동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소중한 동료를 잃었거든요. 하늘의 행동을 보면서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개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운 좋게 순한 개일 뿐일까? 답을 찾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상센터 예보에 따르면 50년 만에 북극권 블리자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보니 거대한 저기압이 시베리아에서 서서히 이동해 오고 있었어요. 이런 강력한 눈폭풍은 이 지역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니 1968년에 비슷한 규모의 블리자드가 있었는데 그때 마을 몇 곳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식량과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통조림, 건빵, 그리고 비상용 발전기까지 점검했죠. 연료통도 가득 채우고 휴대용 라디오 배터리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아냐에게 단단히 당부했죠. 아냐,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알겠지? 이번 눈폭풍은 정말 위험해. 몇 분만 밖에 있어도 얼어 죽을 수 있어. 네, 엄마. 하늘이랑 집에서 기다릴게요. 아냐는 하늘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무언가를 눈치챈 듯 평소보다 아냐 곁에 더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두툼한 양고기 스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블리자드가 시작되면 며칠간은 밖에 나갈 수 없을 테니까요. 창밖으로는 이미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도 점점 거세졌고 온도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후 부엌에서 나와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냐와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집 안으로 몰아쳐 들어왔어요. 아냐, 아냐.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현관 앞 눈밭에는 아냐가 아끼던 인형이 떨어져 있었죠. 핑크색 토끼 인형이었는데 아냐가 어디를 가든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발자국과 아냐의 작은 신발 자국이 숲 쪽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눈 때문에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외투를 입고 뒤쫓으려 했지만 블리자드가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2미터도 안 되었어요. 구조대에 신고했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출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헬기도 날 수 없고 구조대원들도 위험해집니다. 눈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저는 그때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진돗개는 영하 30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뛰어난 방향 감각과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죠. 하지만 7살 아이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아무리 진돗개가 추위에 강하다 해도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린웨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 개였으면 인공지능 GPS로 바로 돌아왔을 텐데요. 실시간 위치 추적에 체온 모니터링까지 가능하거든요. 한국 개는 역시 감성뿐이죠. 체계적인 생존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딸이 실종된 상황에서 개의 국적을 따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죠. 정말 하늘이 아냐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개 한 마리가 어린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기만 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던 진돗개의 구조 사례들을 떠올려 봤어요. 호랑이로부터 주인을 지킨 이야기,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늘이 정말 아냐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온도계는 이미 영하 25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밤새 울부짖으며 바깥을 바라봤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외출 금지, 생명 위험이라는 경보가 계속 울렸습니다. 문득 10년 전 항저우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눈이 내렸었죠.
동료 과학자 요한이 얼음 아래로 떨어져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통역원을 더 신뢰했다면, 장비 점검을 더 철저히 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왕리는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한 사고였죠. 그때도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 이번에도 그런 거야. 하늘에 대한 불신과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더 일찍 아냐에게 경고하지 않았을까? 왜 하늘을 완전히 믿지 못했을까? 진돗개의 충성심이 진짜라면 지금 하늘은 아냐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충분할까요? 새벽 2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계 여성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눈보라 속에서 나타난 그녀는 파카 모자 속에서 동양인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해요. 늦은 시간에. 저는 박민지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냐는 제 아이일 수도 있어요. 당신 전 남편 라르스와 5년 전에 관계가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는 계속 설명했어요. 라르스가 한국 출장 왔을 때 만났어요. 그때 임신했는데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다가 입양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라르스가 노르웨이에서 딸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성은 사과하며 돌아갔지만 이 일로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 아냐가 깨어나면서 저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는 하늘이를 믿지 않는 거죠? 한국을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아냐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면 안 돼. 하늘이랑 한국은 나쁜 게 아니야. 하늘이는 정말 착한 개야. 나를 지켜줄 거야. 아냐의 순수한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이가 어른보다 더 현명했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저는 다시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진돗개는 실외 배변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과거 호랑이로부터 거주지를 숨기기 위한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2021년에는 진도군 식용견 농장에서 1000년 기념물 진돗개 4마리가 구조되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주인을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역대급 블리자드, 수십 년 만에 강추위라는 말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하늘이 아냐를 지키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제 편견이 틀렸기를, 하늘이 정말 아냐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말이죠. 진돗개의 유전자에는 가족을 보호하는 본능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눈폭풍은 아직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구조대와 함께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늘과 아냐를 꼭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6시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거셌고 시야는 제한적이었어요. 구조대가 출동을 준비했고 저도 함께 나섰죠. 마을 사람들도 몇 명 함께 해줬어요. 마르틴 할아버지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며 나서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 아이를 지킬 거야. 구조대장 에릭센이 수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서 수색하겠습니다. 숲 지역, 호수 지역, 그리고 마을 외곽 순서로요. 무전기를 항상 켜두시고 15분마다 상황 보고 바랍니다. 수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넓은 설원에서 작은 아이와 개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눈이 너무 깊이 쌓여서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어려웠거든요.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헤쳐나가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고갈되었어요. 린웨이도 수색에 참여했는데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중국식 등산 장비를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기술로는 한계가 있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째 수색을 계속하던 중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숲속 큰 소나무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하늘이 아냐를 끌어안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몸으로 아냐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말이죠. 하늘은 거의 숨이 넘어갈 듯 했지만 아냐는 비교적 괜찮아 보였어요. 아냐의 얼굴은 하늘의 털 속에 파묻혀 있었고 하늘의 체온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설명했습니다. 개가 아이를 감싸고 체온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이것 아니었으면 아이는 사망했을 겁니다. 진돗개의 체온은 일반 개보다 2-3도 높거든요. 게다가 털이 두꺼워서 천연 침낭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정말로 아냐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제가 의심했던 그 개가 말입니다. 하늘의 털은 아냐의 입김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다리 한쪽은 동상에 걸려 검게 변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늘은 아냐를 놓지 않았습니다. 에릭센 구조대장이 감탄했어요. 30년간 구조 일을 해봤지만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동물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보호하다니. 린웨이도 현장에 와 있었는데 처음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그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죠. 마르틴 할아버지는 이런 개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진돗개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킨 거야. 아냐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하늘의 발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처음부터 진심이었는데 저만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구조대원이 추가로 설명해 줬어요. 진돗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을 걸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전자의 기억이죠. 특히 아이들에 대한 보호 본능은 정말 강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진돗개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국적이나 견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냐는 가벼운 저체온증 진단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졌지만 다행히 동상은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시간만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개가 정말 잘 보호했네요. 하지만 하늘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중증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생사를 오갔습니다. 수의사 올센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정상적인 개는 이 정도로 사람을 덮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 본능이 먼저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진돗개의 구조 본능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요. 이 개는 체온을 최대한 아냐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말이죠. 하늘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린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하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 수의학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진돗개 구조 사례들도 검색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2012년 진돗개 총 유전체가 해독되었을 때 독일 복서견 다음으로 두 번째였다고 하더군요. 진돗개는 뉴기니 고산개와 같은 계통으로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또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진돗개의 사회적 유대감과 보호 본능이라는 제목의 연구였는데 진돗개가 가족 구성원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행동이 다른 견종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개가 아니야. 사람보다 낫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하늘의 구조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진돗개의 충성심은 세계 최고, 이래서 천연 기념물인 거구나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어떤 네티즌은 외국에서 우리 진돗개가 이런 영웅적인 일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이에요. 진돗개는 일제강점기에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견종이었어요.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성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의 정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저는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게 속삭였어요. 꼭 살아나.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틀렸어. 너는 정말 특별한 개야. 아냐도 매일 하늘을 걱정했습니다. 하늘이 아프면 안 돼요. 하늘이가 나를 지켜줬는데라며 울었죠. 그리고 하늘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하늘아, 빨리 나와서 나랑 놀자. 고마워라고 쓴 편지를 하늘의 침대 옆에 놔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늘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웅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수의사는 하늘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진돗개는 정말 생명력이 강해요. 다른 견종이었다면 이미 하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특별함을 말이에요. 마을 언론에서 진돗개가 북극의 아이를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하늘의 영웅적인 행동이 온 마을에 알려졌죠.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기자 라르센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린웨이는 공식 인터뷰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기자가 이전에 했던 발언들을 추궁하자 그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제가 진돗개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개 문화를 잘못 이해했네요.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방송이 나간 후 린웨이는 마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마르틴 할아버지도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국개는 효율만 있고 정이 없잖아. 한국개는 진심으로 사람을 품더라고.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한 법이야. 하늘이를 보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겠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사과를 했습니다. 잉그리드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편견 때문에 이런 훌륭한 개를 의심했다니. 한국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린웨이가 하늘 병문안을 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어요. 한국인들, 한국계. 당신들은 우리보다 강하면서도 따뜻하네요. 제가 틀렸어요.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더군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린웨이도 결국 사람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자란 환경 때문에 모든 걸 효율과 시스템으로만 판단했어요. 하지만 진돗개를 보니 어떤 건 마음으로 하는 게 더 강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하늘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영웅으로 대했고 진돗개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어요.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도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펫샵에서는 진돗개 문의가 폭주한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저 역시 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죠. 아니, 오히려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도 이런 순수하고 강인한 정신을 지켜낸 나라였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진돗개를 지켜낸 것처럼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거죠. 노르웨이 국영방송에서 제가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발견한 과학자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죠. 저는 그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객관적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진돗개가 제게 진정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늘은 한쪽 다리를 조금 절개되었지만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 하나를 잃었지만 수의사는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다고 말했어요. 완전히 회복된 하늘을 집으로 데려올 때
아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 하늘아. 내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 평생 친구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하늘은 다리를 절면서도 여전히 아냐 곁을 지켰고, 아냐는 하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하늘이 걸을 때마다 아냐가 옆에서 천천히 맞춰 걸었습니다. 저는 마을신문의 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몰랐던 나라였다. 이 땅의 개는 사람보다도 더 진실했다. 하늘은 개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었다. 기술과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배웠다. 과학자로서 데이터만을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린웨이는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견사명패를 만들어 와서 하늘에게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영웅이라고 새긴 목걸이도 선물했어요. 이건 이제 마을의 상징입니다. 진돗개는 북유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겸손을 가르쳐준 스승이에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모든 걸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군요. 한국인들이 왜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는지 이제 이해해요. 그날 저녁 아냐와 하늘, 그리고 저는 손을 잡고 눈 위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우리와 함께 걸었어요. 설원 위에 우리 셋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돗개 하늘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충성심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국인의 따뜻함과 혼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진심으로 남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10년 전 항저우에서의 아픈 기억도 이제는 치유되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하늘은 지금도 우리 가족의 든든한 수호천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진도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린웨이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의 정신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진돗개, 한국의 정신은 세계 어디에서도 빛날 거라고 말이에요. 하늘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의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고, 한국인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은 여전히 아냐의 곁을 지키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매일 아냐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아냐 앞에 서서 지켜줍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평생에 걸친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